이제 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서면 작성 관련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뭐 방금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어쨌든 뭐 서면을 작성을 하려면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서면을 쓰시는 기초 자료는 여러분들이 수집하셨던 증거 자료들, 특히나 전자금융 거래 내역서랑 그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이거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금융거래 관련된 이런 거래 내역, 뭐 거래 관련된 내역들, 이런 거 3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금융회사 쪽에다가 청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서류들을 다 받아내시면은 일단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류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여기도 이제 예시를 드렸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약관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녹취를 하셔도 되고요. 뭐 영상 통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히나 적어도 전자금융 거래 내역서는 반드시 받아라. 제가 그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입증 방법에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먼저 확보를 하세요. 그게 먼저 순서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소송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나중에 그 기록으로 남기시려면은 입증 방법에 있는 서류들은 가급적 다 이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류들이 다 여기 저희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류를 확보를 했다. 그럼 이제 거래 내역서를 보고 일단 뭐부터 쓰셔야 되냐? 일단은 청구를 하셔야 되니까 사고 피해자가 누군지 인적사항 명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랑 주소, 그리고 연락 가능한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전자로 다 통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딱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대리를 하는 거니까 뭐 경실련 외 이명에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 금융회사, 그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가 은행인지, 뭐 카드사인지, 뭐 이렇게 보험사인지, 내지는 증권사인지, 아니면 무슨 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금융 거래 업자인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만 그냥 그 상호명만 명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청구 이 대상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그 청구를 신청할 수 없는 기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이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고 불법 금융들, 특히나 이제 뭐 대출 여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핀테크의 경우도 등록되지 않은 업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그 정식 업자냐 아니냐 확인하는 방법은 그 별첨 2를 보시게 되면은 별첨 2의 Q8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 협회를 통해 가지고 정식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금융회사들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일반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식 업자들만 검사를 해줘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신청인이랑 피신청인이 누구냐 다 쓰셨으면은 바로 취지를 쓰실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쓰세요. 자, 사실관계. 뭐 사고 개요는 이제 다 쓰시고 나서 그냥 요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실관계는 어떻게 쓰냐? 자, 이 3번 목차입니다. 3번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금융회사들의 그 이런 위법이나 내지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그거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금융 사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사고의 오류라고 한다면 오류는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금융거래를 오류라고 하거든요, 법률상으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전자금융 사기죠. 그래서 금융회사의 잘못 때문에 내 그 재산이 침해를 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내 재산이 나간 사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도 뭐 채무를 지게 된 이런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는 뭐 만약에 이제 금융회사가 여러 군데다라고 한다면은 사고 금융회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목차를 가, 나, 다 순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가원칙대로 쓰시면 돼요.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뭐 방법과 수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이것까지도 봐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잘 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쓰냐? 뒤에 입증 서류를 보시고 그거를 특히나 전자금융거래 내역서를 보시고 순서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뭐가 이용됐는지 인증수단이 뭐가 이용됐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도 내가 뭐 재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렇다면 관련된 금융 뭐 거래 뭐 내역이라든지 내지는 관련 계약서를 보시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보시고 직접 작성을 하세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쓰시고 나서는 항상 관련 증거를 어디를 보고 참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꼭 명기를 해주세요. 이거 명기 안 하면은 뭐 금융감독원에서 알아서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류 보고 쓰시고 나서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고 나서 반드시 내가 뭘 참조를 해서 증거 서류 뭘 참조를 해서 썼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인증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털렸고 그 이후에 내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고 여기서 쓰셔야 될 거는 뭐 유카운칙에 따라 쓴다고 하면은 여기 시간도 반드시 거래 내역 써 보시면은 시간이랑 그 다음에 일자 나옵니다. 이거 쓰시고 IP도 있으면 IP도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느 계좌에서 그리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까지도 다 써주시고 그리고 얼마가 나갔는지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써주시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증빙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그 외에 또 뭐 다른 게 또 있다. 뭐 대출이 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대출이 이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예시랑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신용 대출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신용 대출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되고 기타 뭐 담보 대출이다.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면 뭐 주택 담보도 있고 뭐 보험 약관 대출도 마찬가지로 그 보험 해지 담보로 이렇게 나가는 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를 담보로 뭐를 원인으로 이렇게 나갔는지 그래서 반드시 써주시고 그리고 계약서 상에 보시면은 돈이 얼마인지 얼마가 대출된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도 써주시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는 앞선 절차들은 다 사전입니다. 1부터 3까지는 사전이고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사후에 금융회사가 뭐를 잘못했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에 의해 가지고 내가 침해를 당했는데 금융회사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내가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서 뭐 이런 걸 다 취했다. 이걸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금융회사가 언제 이 전자금융 사기를 인지했는지 내가 소비자로서 언제 알려줬었는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소비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나 뭐 이익 침해가 있으면 반드시 금융회사 쪽에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찰 신고도 하고 뭐 사고 요청도 하고 정정 요청도 하고 기타 이런 것들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적어도 실명자가 내가 직접 한 거래가 아니에요라는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이 내용도 반드시 본문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금융회사랑 이제 민원 처리 관계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따옴표를 쓰셔가지고 뭐 녹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모든 걸 다 넣을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랑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이제 입장 확인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니네가 돈을 돌려줄 거야 말 거야 그 의사만 명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 처리 관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뭐 이제 하면 다 증빙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예금 피해죠. 예금 피해 같은 경우는 이 가를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은행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여신사나 이 카드사 같은 경우
카드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르다고 한다면 접근 매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 나가는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론, 소위 말하는 이제 신차 매매 계약부 뭐 이런 대출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고 뭐 이런 뭐 여기선 이제 예시로 든 게 뭐 자동차 회사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쓰실 수도 있고요. 기타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 확인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금융회사 우리도 몰랐다라고 하면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녹취 내용도 간단히 써주시고 녹취 관련된 증빙 자료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거절을 했으니까 환급을 안 해주니까 분쟁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특정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연금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보험도 다들 이제 약관 대출이 정말 많은데 약관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보통 다 그렇습니다.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사전에 미리 이 약관 대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걸 못 갚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험 상품을 해지시켜 버려 가지고 그 돈으로 상계를 하는 거겠죠. 금융회사 보험사 쪽에서. 이런 거래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요즘 이제 보험사들 그냥 일반 뭐 신용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주담보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관 대출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출 종류를 명확하게 좀 써주시고 이게 담보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신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증거 서류들 참고하셔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시다 보면 어려운 게 이런 것들 뭐 단어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부당 해지 환급금 단어. 근데 어려우시면은 여기 있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단어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금액이랑 사실관계만 조금씩 단어만 좀 치환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쓴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어가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뭔지 이해는 하시고 그래도 좀 쓰시는 거를 저희가 네, 권유를 드리고요. 그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민원 처리 관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다른 금융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자 금융이나 펀드성 상품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증권이죠. 증권이기 때문에 이게 나름 이제 투자성 상품이고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보험 대출 사기나 뭐 이런 금융 상품들이 해지가 안 됐을 때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들 이런 것들 다 공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그 별첨 2를 확인을 하시면은 별첨 2의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이제 적용 금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좀 써드렸습니다. 뭐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 뭐 옵션, 뭐 증권, 뭐 주식 뭐 다 써드렸습니다. 파생상품까지.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뱅킹 관련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증권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처분을 당했다 내지는 뭐 대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제 오픈뱅킹을 만약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양쪽이 다 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사 쪽에서 증권 거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은행으로 옮겨서 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증권회사 쪽에서 증권거래 부분이랑 이체계라는 부분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증권사 말고도 관련된 오픈뱅킹 관련된 뭐 다른 금융권, 뭐 은행 제1금융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차를 조금 나눠가지고 같이 써주세요. 네, 그렇게 쓰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거의 똑같아요. 뭐 인증 절차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계정이 있고 뭐 이제 비밀번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인증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일어나니까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내지는 홈페이지 통해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자금융거래 내역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인증서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주식이 만약에 직접 처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처분됐는지 이런 것들도 써주시고,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든 거는 이제 매도담보대출로 이제 처분이 된 경우를 쓴 건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여기 매도담보대출이 일어났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오프매깅으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나갔는지 이런 것들 확인 가능하시면 써주시고요. 뭐 사기관계자 번호 모른다 내지는 어디로 간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시는 데까지만 최대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도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사실관계 쓰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미확정된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 가치가 현금이랑은 다르게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현재 뭐 가치로 뭐 하든 아니면 당일 기준으로 하든, 그래서 내가 증권을 샀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준 그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난 그 처분 시점까지 그거를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가는 알다시피 뭐 종가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그 몇 주가 얼마 나갔고 당일 종가가 어땠고 얼마 나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이렇게 뭐 이런 담보 비율이나 금리 따져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 손해 봤다라고 주장을 하시려면은, 이자까지 청구하시려면은 그런 것들도 저희 아까 그 Q10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또 어려운 게 바로 이 복잡한 게 추심이체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자금융업자들이고, 쉽게 말하면 무슨 뭐 땡땡페이, 뭐 카카오도 있고 뭐 되게 많죠 요즘. 그래서 이런 페이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자, 페이류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중개, 페이는 말 그대로 중개만 할 뿐이고요. 요 추심이체 관련돼 가지고는 별첨위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별첨위에 Q5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인이랑 수취인이 조금 이제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지급인 쪽에서 출급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취인 쪽에서 추심 지시를 하게 되면은 지급인 쪽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바로 추심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심이체의 경우도 만약에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그 페이 관련된 이런 추심이체 출금에 동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추심이체 출금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범인이 빵빵페이에다가 누구 명의로 내 명의로, 피해자 명의로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해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빵빵페이가 추심이체 출금에 나는 동의도 안 했는데 돈 빼갔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취인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취인 쪽으로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수취인이랑 관련된 그런 금융거래 관계들,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빵빵페이 같은 경우가 어떤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뭐 무슨 뭐 어디 쇼핑몰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거래 내역서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자금융거래소랑 다 맞춰보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추심이체로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구글페이나 뭐 상품권, 뭐 P2P 거래, 뭐 휴대전화, 뭐 소액 결제, 기프트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종류도 여러분이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종류도 좀 구분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서류로 증빙이 되고 본문에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증빙을 하셔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민원 처리 관계 써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가 됐는데, 또 이게 전자금융업자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적용되는 또 법률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어떻게 금융회사가 무슨 행위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갔다라는 취지를 써준 이제 그 되는 거겠죠. 이거를 다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주세요. 그걸 어디다 정리를 하냐? 개요입니다. 개요. 개요에다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회사가 다 합쳐가지고 내가 피해 금액이 얼마고 몇 회 일어나서 이런 뭐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누가 뭐 얼마를 어떻게 했고,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써주세요. 간략하게 개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써주시고 그 외에도 뭐 공통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사후 민원 처리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등장인물이 너무 여러 명이어가지고 뭐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거 추가로 사고 개요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개의 금융사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금융사고 특히나 오픈뱅킹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림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최대한. 그리고 이거는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돼요. 뭐 글로 어차피 명확하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어차피 쓰는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개요도 쓰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나 어떻게 나갔고 그다음에 금원이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보험 계약 대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고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써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사실관계가 이제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위반 조문이란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 저희가 뒤에 아마 이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법률 관계 저희가 이제 서술은 다 해놨고 이제 이건 이제 앞에 보면은 위반 조문이라든지 내지는 위법 행위는 다 개별적인 여러분들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자금융거래명서나 앞에 사실관계에 맞춰가지고 금융회사가 뭘 잘못했는지 건건히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는 쓰시려면 일단은 뭐 가나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돈 빠져나가지 않았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금융사 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신분증 유출이나 비체 변제 네가 한 건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지는 신분증 네가 잘못 관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뭐 법대로 다 했는데 타인의 대출시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뭐 저기 보험 가입 상품 해줘가지고 뭐 누가 했던 간에 결국은 네 계좌로 내가 돈 입금 다 해줬는데 뭐 우리는 잘못 없다 무과실이다 이런 주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내지는 뭐 이런 이제 저기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회사 입장이랑 대립되는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돈 내놔야 그랬는데 돈을 안 주겠다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분쟁의 대립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융회사의 위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금융사가 앞서서 뭐 이렇게 답변했던 것들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 그대로 이제 녹취를 통해서 이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 이런 걸 쓰셔도 되고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들 의구심 가는 사항들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증거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앞에 발제물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전자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증거 서류가 없더라도 의심 가는 부분,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뭐 반박을 하셔도 상관없고 뭐 위법 행위를 주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 증거 없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서 금융회사 쪽에서 뭐 반대로 입증하도록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가는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은 반드시 거기까지도 다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증거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맨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은 증거 신청을 저희가 하도록 저희가 써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증거 신청 조사 열람 사항 등사 해가지고 금융회사가 서류를 안 내놨다 하면은 여기 확인해 보고 싶은 서류들 목록대로 이렇게 딱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사고 금융회사별로 구분을 해주시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증거물 목록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저기 그 증거 서류에 있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서류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증거 관련돼서 이런 걸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그냥 서술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가나다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메모로 보시면은 여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증거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사실 조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증인 사람을 뭐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금융회사가 뭐 냈던 뭐 이런 다른 뭐 증거서류에 대해서 감정 신청 통해 가지고 그게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알맞는 거 맞춰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다다 뭐가 필요한지 쓰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가 뭐 어떤 답변이라든지 내지는 금융회사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또 반대로 금융회사가 뭐 따르게 얘기 안 했더라도 저희가 아까 그 발제문처럼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위법 행위들이 있으니까 그 발제문에 그런 위법 행위들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금융회사가 뭘 잘못했는지 사사건건이 그냥 그 여기 이렇게 가나다로 나눠가지고 다 지적해 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여기 보면 이제 신분증, 사본 인증 관련된 부분들, 나는 뭐 내가 실제로 갖고 있고 내가 방치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더라, 가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네가 이거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다 막을 사전에 책임이 있는데 너네가 이거 제대로 저기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본 유출이 됐는데 이거 진위 확인 했었으면은 이런 사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그런 주장들, 막을 수가 있었다 충분히, 근데 너네가 그걸 안 해서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다도 마찬가지로 뭐 너네가 저기 법적에 따라서 합의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어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도 제가 말했다시피 미등록된 휴대전화 써가지고 이게 법에는 등록된 걸로 하게끔 돼 있는데 미등록된 거 신규 휴대 그 이제 대포폰 써가지고 너네가 발생한 거잖아. 그럼 네가 법 어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나는 뭐 이런 그 전자금융 실명거래 적금 매체 관련돼서 뭐 저기 사기범한테 넘겨준 적 없다, 절대 수령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한테는 중과실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누설 방치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히려 경찰 신고도 하고 3일 이내 할 거 다 했다, 다 알려줬다, 나는 할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그거 알았으면은 조치해줘야 되는데 너네가 안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너네가 이제 뭐 이렇게 충분히 다 의사 전달했는데 너네가 모르지 않았다, 너네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 딱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가 계속 잡아떼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좀 사사건건이 이제 문제되는 게 있는데, 금융회사 쪽에서 보면은 이게 돈이 빠져나갔을 때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길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이게 취소가 가능해요. 어떤 형태로든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피해를 입자마자,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저녁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오전 10시 전까지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지도 할 수 있고 회수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 또 책임이 또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 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8시에 이게 일어나가지고 한 10시에나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회수해가지고 뭐 지급 정지나 막을 만한 시간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충분히 있었는데 금융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 금융회사 잘못입니다. 명확하게 써주세요. 이런 것들. 설사 뭐 금융회사가 뭐 이거를 잘 지켰다, 내지는 뭐 내가 너무 이 피해에 대해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한 뭐 털린 게 한 뭐 3일 전에 털렸는데 3일 후에 뒤늦게 알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써주시고, 만약에 뭐 해당 사항이 없다 싶으면 그냥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건 추가적인 이유니까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정 이자를 뭐 초과를 했다, 법정 이자는 20%죠. 20% 초과한 경우도 뭐 잘못됐다라고 써주시고, 그 외에도 뭐 비체 변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뭐 금융회사가 강박, 기망, 착오
강박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채업자들 돈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라 압박하는 거. 기망, 그 여기 소비자 상대로 속여가지고 돈 받아내는 거. 차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차고하는 경우인데, 이거 내가 당연히 법률상으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잘 모르고 냈다. 내지는 또 뭐 그런 또 그 밖에도 뭐 이제 내가 일부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비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들, 그런 것도 다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딱 그 포인트를 찝어주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금융회사가 잘못했고 나는 과실이 없다 써주시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이용자 본인,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본인에게 고의랑 중과실이 있으면은 이 손해배상이 제한이 됩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이제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막으려면은 나한테 고의 중과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 중과실은 적금 매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내가 직접 준 경우, 쉽게 말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뭐 직접 야 너 저 사기 쳐봐라고 이렇게 고의로 준 경우, 내지는 적금 매체를 내가 실수로 줬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그 방치를 했다든지, 내지는 금융회사 쪽에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그냥 냅뒀을 경우 중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자금융거래, 뭐 보이스피싱이나 내지는 피싱을 통해 가지고 속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적금 매체를 전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신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저기 전자금융 사기범에게 이거 거래해봐라고 준 경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의 중과실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금 매체를 내가 비록 전달했더라도 나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라는 점 분명히 써주셔야지 그래도 전액 환급받기 유리합니다. 이런 점들 써주시고 해가지고, 포인트는 나는 잘못 없고 금융회사가 잘못했다,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용자한테 어쨌든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는 뭐 잘못이 있던 없던 간에 무조과실 책임지도록 저희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돼요. 금융회사가 잘못하든 안 하든. 그런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리하면 유리했지. 이런 것들도 써주시고, 나머지도 이제 뭐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여기서 이제 가에서 이제 뭐 차까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뭐 사례가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기계적으로 단어만 바꿔가지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용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논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당되는 것들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원격 조동 이런 거 당한 게 아니다라고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신분증도 뭐 됐고, 뭐 이런 적금 매체도 뭐 범인이 그 썼던 거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쓰셔가지고 해당 사항만 쓰시면 됩니다. 그 해당 사항 없는 것들은 다 지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랑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 내지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 관련된 것도 증빙을 해주시고 증거자료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회사 입장을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되면은 판사님께서 이제 뭐 판사님이 됐든 아니면 금융감독원이 됐든 양쪽 입장을 다 봐요. 누구 말이 맞나, 뭐가 사실인가 조사도 해보고 또 양측도 주장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상 이제 법에 근거해가지고 증거에 근거해가지고 다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좀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오픈 뱅킹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심이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증권사처럼 여러 금융사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통 증권사가 오픈 뱅킹으로 빠져나가서 나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어떻게 쓰셔야 되냐? 증권사가 오픈 뱅킹을 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증권회사에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첫 번째는 실명 확인 의무가 무조건 있습니다. 설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 은행을 통해 가지고 오픈뱅킹을 통해서 내 증권사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증권사 쪽에서 오픈뱅킹 가입시키면서, 내지는 증권사 통해 가지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오픈뱅킹에 만약에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이 오픈뱅킹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 기간 통해서 제대로 이 실명 확인 부분이 너네 그 금융사들끼리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 증권회사가 오픈뱅킹을 만약 이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본인 확인 위탁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뭐 금융결제원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 확인 위탁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했으면은 그 금융결제원이 되겠고, 아니면은 뭐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해서 금융회사 쪽에서 이렇게 저기 증거서 통해서 인증을 받아줬다라고 한다면은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확인 위탁기관 관련돼서도 여기 그 별참 2번이랑 그다음에 여기 메모를 참고하시면은 본인 확인 기관이 어떤 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하는 데까지 쓰시면 됩니다. 모르시면은 이 가로 부분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금융결제원이나 내지는 뭐 법원에도 또 봐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설사 오픈뱅킹이라고 하더라도 너네한테 선정이용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을 했고 취약점 반증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거 그냥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추심이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빵빵페이에서 돈이 나갔다. 그럼 어떻게 나갔냐? 자, 추심이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금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 쪽에서 그럴 겁니다. 아니 네가 동의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뭐 저기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만 하면 되죠.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뭐 증거 서류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증거 서류가 없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출금 동의를 뭐 명의자가 직접 했다라는 건 금융회사가 증명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랑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여기다가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뭐 기타 뭐 계약상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운영기준 뭐 법적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감독 규정을 살펴보면 또 쭉 나오고요. 그 밖에도 뭐 준수사항이나 인증방법, 사용기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남겨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뭐 무시하고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명 무기명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뭐 발행 한도를 초과했다, 위법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페이를 통해서 이 한도가 지켜졌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지우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만 남기고 기계적으로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끔 논리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당 사항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쓰시고 나서 관련 증빙 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항상 증빙을 해주세요. 네. 자, 하고 나서 이제 위반 조문 및 법률 관계 저희가 이거를 뭐 사실은 많이 좀 축약을 해서 썼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검은색은 다 공통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분증 사본 인증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된 내용들. 이거는 그냥 앞선 내용들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은 위반인지 이거 법률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복붙하시면 됩니다. 남겨놓으시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사건과 해당 사항이 있는 법률만 남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출이랑 관련이 없다 싶으면 이런 거 그냥 다 지우시면 됩니다. 나는 뭐 예금만 나갔다 하면 예금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랑 관련된 것들만 파란색 글자 부분 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읽어보시면은 뭐 계좌 개설 시 뭐 이런 방안들이 있더라. 해당되는 것만. 그리고 뭐 읽어보시고 뭐 설사 뭐 정확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남겨두세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뭐 법률 계좌나 뭐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법률이나 제도들 저희가 이거 제목 그대로 저기 복사하셔가지고 검색 엔진 치시면은 이거 그대로 다 나와요. 문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용어가 어렵거나 하시면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단어 찾으시면 다 나오니까요.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메모 다 제가 껌껌이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 확인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거죠. 가이드라인이죠.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인 적용 방안 해가지고 이제 요게 소위 말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제대로 지켰나?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이중 인증 제대로 됐냐? 이중 인증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실명 확인 증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영상 통화해야 된다. 접근 매체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기존 뭐 계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저기 전자금융거래 내역서를 보시고 여기 있는 것들 안 지키게 있다 내지는 또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법들 관련해 가지고 틀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 거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본문에서도요. 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될 것들 뭐 저희가 다 써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뭐 본인 확인 뭐 의무들 뭘 확인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저기 발제문에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그 그림 프로세스 보여드렸죠. 그거 보시고 그대로 쓴 겁니다. 때문에 거기 절차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지우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가 털린 인증서는 계좌번호 하나만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지워주세요. 해당 사항 없는 것들 다 지워주시고 해당되는 사항들만 다 쓰셔야 됩니다. 쭉 쓰시고 그 밖에 이제 뭐 아까 그 출시미체 관련돼서 뭐 이제 이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지는 또 은행에서 이체나 이런 결제에 의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은행이 했을 경우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거의 틀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쪽에서 이런 것들을 뭐 전자적으로 알아서 잘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무슨 페이류라든지 내지는 뭐 제2금융, 제3금융 뭐 이런 그러니까 여신사나 증권사 뭐 빵빵페이 전자금융업자 쪽에서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은행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출시미체 수단에 따라서도 이게 무기명,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신분증 확인하면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데인데 현금카드 통해서 얼마까지 가능하고, 텔레뱅킹 통해서 얼마 가능하고, 인터넷 통해서 얼마 가능하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속하겠죠. 모바일뱅킹 1회 한도는 여기 보시면은 저기 1억이죠. 1억이고 1일 이체 다 합쳐가지고 5억까지 하루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융사들마다 이게 최대한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관련된 뭐 개별적인 금융사들마다 한도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공시된 약관이나 내지는 내가 체결했던 금융거래 약정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한도가 얼마인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한도를 만약에 초과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법률성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직불전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도 보시게 되면은 앞에 부분들은 다 공통사항들이고요. 그 전자금융거래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이제 금융업종마다 본인 확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최소한으로만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신사 같은 경우는 뭐 카드사 내지는 대부업이죠. 여신 관련된 뭐 이런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업 관련된 보호 법률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불법 추심이다 이런 것들 여기에 그 지금 여기 지금 규정이 없는데 그 대부 관련된 공정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불법 추심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업법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증권 관련된 거면은 자본시장법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고금융회사별로 뭐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별로 좀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사항만 남기면 되고요. 여기 메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앞서서는 이제 뭐 본인 확인이랑 그다음에 돈 나간 것들 이런 것들과 썼다면은 그 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이상거래 탐지 너네가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들이 했다, 내지는 이용자한테 제때제때 알려줬었으면은 내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 글씨는.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추심이체 관련된 내용들도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회사가 뭐를 지켜야 되는지 법률적인 얘기들 구체적으로 풀었었습니다. 그 발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거 풀어 쓴 거예요. 법률적인 얘기들, 금융회사가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를 어겼고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보시고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금융회사가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융회사에게 뭐 피해 방지 책임이 있다, 특별법상 얘기들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네, 이런 것들 검은 글씨는 그냥 남겨두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오픈 뱅킹 같은 경우는 이거 반드시 써주시고요. 연계 정보를 활용한 뭐 이런 것들. 뭐 꼭 오픈 뱅킹이 아니더라도 제1금융권이 아니고 이제 뭐 제3금융권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지는 뭐 저축은행,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3금융권은 거의 다 이겁니다. 연계 정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 A 금융사가 있고 B 금융사가 있고 A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하고 B 금융사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 이 연계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넣으시고, 그래서 양쪽 당사자 전부 다 연대 책임이 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 뭐 관련 내용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제 판례 관련된 내용들 뭐 해당 사항이 다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데 다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너네가 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뭐 너네가 하지 않았어, 이런 내용들 다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요. 뭐냐면 금융회사에 이런 의무가 있고 너네가 법만 잘 지켰어도 내가 저기 전자금융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었는데 너네가 법률상의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허투루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았냐,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도 그렇고 뒤에 법 관련된 조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들 다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빛의 변제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빛의 변제에 대해서 내가 항변할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사기나 강박을 해가지고 내지는 독촉, 기망하지 않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네 때문에 내가 착각해가지고 돈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뭐 판례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설사 그 피해자가 없는 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라도 사실상 이제 이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제된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서 뭐 스스로 변제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런 경우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판례에서 이제 뭐 다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갚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빛의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법에서도 참고를 하면 이런 경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 사회질서에 반하면 거의 안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합법을 기반으로 이 빛의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법에서는 금융회사 쪽에 돌려줄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할 뿐, 금융회사의 어떤 불법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을 전제로 뭐 그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신분증, 사본인증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제로 금융거래가 일어나서 빛의 변제까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됐든 금융감독원이 됐든 충분히 다 고려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나면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금융회사가 뭐를 잘못을 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추가로 또 확인해야 될 증거라든지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상에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이 서류 제목이 국민검사 청구 및 분쟁 조정이니까 그러면 내가 검사 청구를 뭘 할 것인지 써주시고 분쟁 조정을 뭘 할 것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첫 번째 검사 청구 사항 얘기를 하면은 검사 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금융회사별로 나눠가지고 얘네가 잘못한 행위들 사사건건이 1, 2, 3, 4, 5, 6, 7, 8 다 써주시면 됩니다. 뭐 신분증 진위하기 절차 무시한 거 이거 검사해달라 조사해달라 대포폰 이거 미등록된 거 조사해달라 이런 것들 위법사항들 다 찝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앞에 내용들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차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몇 건 위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알게 되겠죠. 이것도 해당 사항만 쓰시면 됩니다. 최대한. 그리고 말 그대로 증거 서류가 없더라도 의심가는 사항들 공통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발제문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위법 행위가 뭔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가 또 잘못한 거. 앞에 거는 이제 인증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금융거래 행위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금 계좌를 무단 해지 가지고 돈 나갔다, 내지는 뭐 계약이 무단 체결됐다, 그리고 타인한테 저기 나한테 저기 지급 안 해주고 타인한테 저기 빠져나갔더라. 그리고 계속 너네가 저기 대출이자 나한테 불법으로 신고하더라. 그리고 아직 만기도 안 지났는데 강매 이런 거 하더라. 그 외에도 너네가 나머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당이득 편취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아까 이제 법에서도 설명했겠지만은 이 길 오전 10시까지 저기 다 할 수 있었는데 너네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너네가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금융사고에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저 사고를 저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금융회사가 잘못했다. 사고 처리 잘못했다. 야, 나 이거 오류 정령 요구했는데 너네가 14일 이내 안 했더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급정지 안 하고도 왜 동결 조치 안 해주세요. 이런 것들. 비체 변제. 불법 추심했더라. 이런 것들 다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는 거니까요. 앞에 건에서 딱 찝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찝어주셔야지 이 행위에 대해서 저기 다 조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이 비슷하고 뭐 더 추가되거나 더 빠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국민검사 청구 관련돼서 청구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럼 분쟁조정 신청은 뭐냐? 자, 앞서서는 이제 위법행위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 돈이 나간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금융소비자가 이익 침해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뭐 추심이체가 되면 취소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내 뭐 금융계좌가 해지가 되거나 내지는 또 기타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내 재산 돌려주세요고 원상회복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사항만 남기면 쓰시면 됩니다. 자, 뭐 이래서 나누면은 뭐 유권층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특정을 하는 거죠. 이날 얼마 빠져나갔는데 어느 계좌로 얼마 빠져나갔는데 요 돈 내놔라, 반환해라. 예금 반환이죠. 자, 이거 대출. 너네가 얼마로 이 사고 계약, 그러니까 너네가 저기 전자금융 사기로 니네가 계약 맺어가지고 나한테 여기 채권 최고액 이거 청구를 했는데 요거 없는 걸로 확인해 주세요. 채무 부존재 확인 이런 식으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비채 변제한 뭐 여기 관련돼서 비채 변제한 적이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저기 좀 처분되게 생겼는데 담보처분 막으려고 내가 저기 일부 상환했다 5천만 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요것도 내놓으세요. 반환하세요. 비채 변제 반환 청구, 비채 변제 반환 청구 하시면 되고 또 나아가서 또 이자 관련돼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저희 취지 작성할 때 또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카드사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반환받아야 된다. 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전자 주식 450주를 뭐 처분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돌려주세요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회사 쪽에서 이 주식으로 못 돌려주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본문에 쓰셨던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같이 환산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뭐 이제 손익이 또 있겠죠. 주식 같은 경우는
현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가 기준으로 항상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원칙은 주식으로 받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권, 뭐 연금, 뭐 이건 보험 상품이 해제되더라도 보험 상품 그대로 원상 회복하는 걸로 여러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뭐 보상받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원상 회복받는 걸로 저희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리도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신청할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내지는 시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자금융거래 내역서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거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된다라면은 여기다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왜 저기 참석해가지고 저기 요청을 하는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출석 진술은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인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신청하시면은 직접 진술 청취하도록 이렇게 하게끔 강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의 메모 관련돼 가지고 요거 출석 진술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거 조사도 있고 제3의 진술 보조 이게 제일 대표적이죠. 뭐 저기 사고자가 뭐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내지 질병 장애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가족이 대신 참석하겠다.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참석할 거니까 받아주세요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 이의 제기들 이런 것들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참고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증거조사 신청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결혼은 그냥 끝으로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뭐 본인이 뭐 겪었던 뭐 개별적인 사안들 위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느꼈던 감정 내지는 내가 당했던 억울함 이런 것들 억울함 위주로 호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쓰신다고 한다면 공익적인 거 관련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랑 똑같은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많고 이 금융회사들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거 피해 구제를 안 해주냐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혼은 그냥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억울한 심정, 호소 이런 것들 다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결혼 작성하시고 위반 조문은 아까 이제 해당되는 사안들만 그 남기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들만 쓰시면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검은색 부분은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메모 다 달아놨습니다. 개별적인 것들은 뭐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조문들 직접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해당 사항들은 저희가 직접 읽어보시고 쓰세요. 이게 사실은 이 본문에도 이렇게 다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양이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나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가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 있으면 남겨두시고 해당 사항 없으시면은 그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인용했던 판례들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 마찬가지로 남겨주시고 해당 사항 없으면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설명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뭐 본인 확인기간 어떻게 확인하냐 하는데 이런 데를 링크 다 달아놨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오픈뱅킹 통해서 뭐 제3자가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럼 누가 확인했나 궁금하면 여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서류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첨부해야 될 서류들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앞에 입증 서류 포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앞에 내용들이 좀 글로써 다 복잡하니까 요약표도 하나 만든 게 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뭐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이것도 간단하게 써주시고 특히나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하고 저희 쪽에 위임장 써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남겨놓으세요. 요거는 저희가 청구일로 맞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남겨둔 거고요. 본인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도장은
여러분께서 도장을 찍으신 어디 백지에다가 도장을 저희 찍으신 다음에 스캔 뜨셔가지고 파일로 그냥 우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글 파일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글 파일로 접수 받아가지고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서류 내용 다 검토하고 확인해가지고 수정할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게 다 확정이 되면은 저희 직인 찍어가지고 저희가 PDF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메일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서류는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 증거서류도 스캔 떠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복붙 하세요. 복붙 하셔가지고 이거 뒤에 양식 복사해가지고 증거서류 쭉 다 붙이세요. 이 증거서류는 아시다시피 뭐 언제든지 그 여러분이 이제 원본을 내시는 게 아니라 사본 내시는 거예요. 사본. 원본은 여러분이 보관을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스캔 떠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컬러로 떠주시고요. 뭐 흑백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컬러가 필요하다 싶으면 컬러로 뜨셔가지고 여기다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서류도 다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해 현황표. 이제 분재 조정하려면은 내가 돈이 얼마가 나갔고 이제 금액관계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금 반영에 대해서 돈이 얼마 나갔고, 채무 보존자 확인 얼마 해주고, 비채 변제 관련돼서 얼마고, 이런 것들 다 사사건건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서류 몇몇 참고하시고, 본문에서도 몇몇 보시면은 관련된 것들 여기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표만 보고 분재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금융감독원 양식인데요. 이건 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파란색 글자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주신 건데, 그러니까 가이드를 드렸는데, 뭐 앞에 본문 내용이랑 일치해가지고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앞에서 다 썼으니까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 조정 관련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고, 화해, 뭐 나는 이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대충 써주시면 되고, 사건 개요 간략하게 그냥 한 2줄 정도로 해가지고 써주시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랑 이제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던 금융회사 입장은 어떤 건지, 다 부인하고 있다 그럼 전부 다툼. 일부는 걔네가 잘못 인정하고 돈도 돌려줬는데 나머지는 돈을 못 돌려받았다, 일부 다툼. 금융회사가 다 인정했다,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상관없고 이 2개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술 요청이라든지 증거 신청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다 안 한다 표시만 하면 됩니다. 뭐 내역 여기 뭐 다 안 들어가니까 어디 참고하세요로 써도 되고요. 네. 입증 방법 말 그대로 이제 저기 지금 당장에 전부 대출하냐 아니면 일부 추후 제출할 거냐, 전부 대출하냐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뭐 어쨌든 추후에도 증거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증거 신청을 또 하시기 때문에 뭐 일부 대부분 다 이제 일부 제출이실 거예요. 일부 제출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사 지금 당장 뭐 증거를 다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는 어쨌든 뭐 나중에 내든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내든 다 똑같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일단 내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후에 확보되는 것들은 또 추가 보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쓰신 다음에는 항상 서명 각각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의하시고 서명.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변경 신청 안되는데 요게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제 민원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냐? 이거 쉽게 말해서 내가 기존에 저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제척하는 단계입니다. 배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빼고 검사해 주세요. 이제 요거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뭘 보고 쓰냐? 앞에 보시면은 그 제척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사실관계 쓰기 전에 이 절차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청구 신청의 적격에 해당되거든요. 플랫폼 보시면 아마 이제 저희가 뭐 재조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저기 왜 재조정 신청하는지 내지는 그 전에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써달라고 저희가 플랫폼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재신청한다 하면 차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주시고, 그리고 법에서 명기한 것들은 이 5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됩니다. 제처될 위원이 조정한 경우,
그리고 뭐 새로운 증거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 일이 있는 경우, 또 기타 뭐 금융회사 쪽에서 거짓말한 경우, 그리고 법률 뭐 판결이 변경된 경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감독원 담당자가 뭐 불친절하다 이런 이유 안 됩니다. 저 앞에 있는 법적 사유만 그냥 써주시면 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 동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저희 경실련이랑 그 다음에 피해자분들이랑 권리관계 저희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뭘 해드릴 거고 피해자분들께서 뭘 하셔야 되고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써놓은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별첨 1번 서류고요. 저희가 이 위임장을 써주시면은 말 그대로 별첨 1번처럼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뭐 구두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향후에 이제 뭐 관련된 데 대해서 경실련에서 뭐를 담당해주고 뭐를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또 특히나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뭐 처리 문제라든지 내지는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써놨으니까요. 별첨 1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첨 1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뭐 질문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고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동의서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 경실련 못 믿겠다 내지는 그렇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한테 부탁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별첨 1번처럼 고지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업무 처리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도 이제 뭐 개인정보 다 동의해 주셔야지 저기 금융감독원에서 다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개인정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건, 사고 이제 종결 처리가 나고 나서 1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자동으로 다 폐기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폐기를 하고 사건 처리 끝나고 나서 다 1년 후에 폐기를 하게 되면 저희도 똑같이 그때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똑같이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한글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접수가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플랫폼으로 접수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빨리 확인이 가능해요. 한글 파일만 주면 저희가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플랫폼으로 그래도 저기 다 쓰시게 되면 플랫폼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청구 취지. 자, 청구 신청 취지는 간단합니다. 아까 결론 쓰신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쓰시면 됩니다. 국민검사 청구 1번에 가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또 나와 관련돼서 그 목차 그대로 따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분쟁 조정 신청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저기 뒤에 결론에서 쓰셨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은 금융회사 위법 행위 이런 거 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내가 얼마 잃었으니까 내가 얼마 돌려받아야 돼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내놓으세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쓰시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 의견안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양보나 조정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정 절차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겁니다. 법률적인 강제가 없고 설사 금융회사가 잘못을 했고 위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쪽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의견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쌩까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쨌든 소송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결과라도 받으면 추후 소송하시는 데 좀 유리하겠죠. 다만 이제 동일 의견안은 뭐냐? 금융회사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나도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금융회사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구했던 이 법정이자가 너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사 조정 같은 경우는 청구되는 이자가 지연이자가 14%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상사 이자는 5%만 저희가 청구를 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금융회사 쪽에서 5% 정도 부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거 아니더라도 5%보다는 더 양보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예금은 예금 금리로 그대로 계약서대로 저희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이런 것들 다 관련된 금융상품 계약서 보험 나옵니다. 내가 저기 계좌 틀 때 그 계약서,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서 보시면은 그 표준이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다 확인해 보시고. 그냥 처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국고채 저기 만기에 가까운 국고채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다. 보험 상품이. 그럼 10년만 국고채 금리. 단기 상품이라서 5년이다. 5년물 금리. 다 각각 이자가 있고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된 표준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뭐 고정가까지만 받겠다. 그 이상의 이익은 가져가지 않겠다. 위약적 수익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그냥 다 3년물로 맞춰주세요. 3년물로 맞춰주시고 종가 기준 있으면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 종가 외에 수익률 말하는 겁니다. 3년으로 이제 지연이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양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부분 분해조정 관련돼 가지고 너네가 돈을 안 내놔. 근데 금융감독원 쪽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고, 그리고 뭐 아직 판결이 내리기 전이라도 충분히 금융회사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소비자 쪽에서 현재 좀 당연히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500만 원 분쟁조정 시작하자마자 바로 받고 싶다. 내지는 뭐 그런 내 재산을 빨리 돌려받아야 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가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집행은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에서 가집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가집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드시고 법원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괄 가집행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허가서 받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사정만 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신청을 하실 거고, 뭐 여러분들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 가집행 하겠다라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가셔가지고 법원에 서류 내시고 가집행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돈 먼저 일단 돌려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요. 가집행 관련돼서는 이게 아직 이제 법원 판결이나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 공탁금을 요구를 합니다. 너도 얼마 일단은 보증금 내놓고 요거 좀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집행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을 또 해야 되는 경우는 처분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가집행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조정 신청 전에 처분이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민사소송 가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런 금융회사 쪽에서 이거 분쟁조정 중에 뭐 어떤 경매나 뭐 기타 압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가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 분쟁조정 중이라도 만약에 가집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법원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가집행 못하게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하시게 되시고, 뭐 나머지는 이제 금융사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이거 확인해 달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금융회사가 이제 피해자 상대로는 당연히 가집행 못하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금지를 하고, 다만 금융회사가 범인 상대로 구상권 목적으로 이렇게 가집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허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상권 관련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 신청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다만 감독원 쪽에서 인용하지 않거나 내지는 거절하거나, 그리고 뭐 감독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뭐 피해자 쪽에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분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아마 조정 비용은 금융회사 쪽으로 다 가신다고 일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지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내가 얼마 금융회사가 뭘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 돌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집행 신청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비용 관련돼서는 이거 진행 관련돼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정도만 네 가지 딱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고요. 이게 이제 서류가 작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저희도 어려운 건 충분히 알고 있고 하지만은 자, 쉽게 쓰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증거서류 확보한 다음에 증거서류 보면서 쓰세요. 그리고 증거서류 다 확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확보된 거 기준으로 최대한 쓰세요. 그리고 금액, 뭐 기타 뭐 상품명 이런 것들, 네, 확보된 증거서류 계약서, 뭐 금융거래 내역서, 전자금융거래 내역서, 기타 등등 다 확인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쓰고 법률관계 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 나중에 또 추가 또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쓰고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청구를 해야지 여러분들 시효도 정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식 전자를 밟고 있다라는 것들을 금융회사 쪽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궁금하신 것들은 저기 별첨 2번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별첨 2번 자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망라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써놨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별참 2번을 보시면 되고 기타 그 외에도 궁금하다 싶으면은 경실련으로 전화 주세요. 저 홈페이지에 저희 그 관련 번호 공지해 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